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술 분석하는 법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용 2단계 학생들도 이제 이 기술 분석 쪽에서 이 친구들이 손은 되게 빨라가지고 응용 2단계 정도 올라오는 친구들은요 개발 진짜 잘해요. 그래서 웬만한 거 이제 뭐 금방금방 하라 그러면 진짜 열심히 하고 되게 또렷하게 잘해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리 팀노바 그 막 정말 뭐 토론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한국인 특유의 그 어떤 그 20년 넘게 살아온 그 어떤 특유의 그 버릇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입식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응용 2단계 때 많은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는 경우가 뭐냐면 기술 분석을 되게 어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주입식으로 이제 알려드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이실 때 저 스타일이 정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삐딱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난 저거보다 더 발전시켜야지, 난 저기에 이런 질문을 더 보태봐야지, 이렇게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주입식으로 전달하는 게, 이게 영상 매체 특성상 제가 이제 학생들과 질문하면서 같이 토론을 하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감안하고, 그리고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게 이런 기술이면 이렇게 변형해서 하는 게 더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요렇게 이제,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은 조금 주입식이 안 되는 좀 추상적인 그런 주제로 그런 방식과 예시를 들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잘 하셔도 회사에서 내가 우리 회사에서 어떤 기술이 적합한지 그런 거 선정을 해야 되는 포지셔닝에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홈페이지에서 특징점 찾고 숙지하기가 이게 첫 번째인데, 자 보세요. 대부분 여러분들 기술 어떻게 선택해요? 그냥 블로그에서 보고 아니면 아는 사람 또는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요새 이게 많이 나오더라, 그럼 이게 제일 핫한가 보다, 이렇게 보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술을 일단은 이렇게 힌트 정도는 커뮤니티나 뭐 이런 뭐 신문기사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얻으실 수 있는데, 얻고 나면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거에 대한 시장의 이해도나 뭐 요즘 핫한가 아닌가를 볼 게 아니고 그 홈페이지로 가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자, 리액트 JS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이렇게 오셔야 되고, 여기서 대부분 이렇게 어디로 가시냐면 시작하기로 바로 가세요, 보통. 그래서 바로 이제 실습하는 코드부터 찾으려고 하시고 어떻게 설치하는지부터 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진짜 엄청 급하다면, 이거를 무조건 써야 되는 상황이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분명히 이제 개발하실 때 그 물음표가 가시지가 않아요. 계속 궁금하고 좀 이상하고 막 이런 느낌으로 좀 뭔가 이렇게 나사 빠진 상태로 좀 개발해야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여기서 벌써 기술의 특징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선언형이고 상호작용이 많은 UI를 만들 때 생기는 어려움을 줄여준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왼쪽부터 가장 특징점이 되는 것, 또는 위정렬이 됐거나 왼쪽 정렬이 됐거나 그런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그런 그 특징을 말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메인 페이지에는.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보면 상호작용이 많은 UI를 만들 때 생기는 어려움을 줄여준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의 각 상태에 대한 간단한 뷰만 설계하세요. 그러면 리액트는 데이터 거의 변경됨에 따라 적절한 컴포넌트만 효율적으로 갱신하고 렌더링한다 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사실 이거를 분석을 진작에 뭐 예전에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서 확실히 지금 리액트 JS를 썼을 때 확실히 얻어지는 장점들이 한 요런 부분들인 거예요. 적절한 컴포넌트만 효율적으로 갱신하고 렌더링한다. 제가 아마 라이브 스트리밍에서는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리액트 같은 거는 페이스북처럼 위에서 아래로 컨텐츠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트위터 아무거나 하나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제 블랙핑크라고 이제 글로벌 스타에 이제 이런 트위터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보통 리액트 JS를 많이 잘 활용하고 있는 서비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보시면은 이 가운데 쪽만 계속 갱신이 돼요. 이게 밑으로 스크롤링 하면은 한 요 부분이나 요 부분은 그대로 보이지만 요 가운데 부분만 계속 바뀌는 특성을 보여주거든요. 이게 여기까지 제가 끝까지 스크롤링을 하면요. 스크롤링 이렇게 스크롤 해가지고 쭉 내리면 또 새로운 게 로딩되고, 새로운 게 로딩되면서, 웹은 원래 이런 이런 어떤 그 좀 정적인 거에 특화되어 있는,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웹의 시작이었는데, 그 정적인 그런 페이지를 보여주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식으로 가운데 부분이 굉장히 액티브하게 바뀌면서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기술을
좀 이 가운데 부분에 좀 특화시킬 필요성이 있어진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도 보면 가운데 컨텐츠가 이렇게 스크롤을 밑으로 내릴수록 점점 저렇게 이제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부분만 어떻게 싹싹 잘 바꿀 수 없을까, 그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없을까 해서 나온 기술이 지금 이 리액트 JS예요. 그래서 이 리액트 JS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문서 같은 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셔야 되는데 대부분 잘 안 보시려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리액트 블로그에서 막 찾아가 리액트 시작하기 같은 거 그냥 스크린샷 보면서 따라 하셔도 좋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면서 이런 걸 하나도 안 보세요.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는 그래도 리액트.js 같은 경우는 되게 친절하게 잘 써있는 편인데, 이제 조금 어려운 공식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좀 어렵게 써있어요. 여기서 좀 어려운 게 뭐가 있을까? 일단 리액트는 데이터가 변경됨에 따라 적절한 컴포넌트만 효율적으로 갱신하고 렌더링한다. 여기서 초보자분들은 일단은 잘 안 볼 데이터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일단은 컴포넌트가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을 거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갱신한다. 이거 약간 추상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 어디를 효율적인데 뭐가 효율적인데, 사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제가 좋아하진 않아요. 주어를 명확히 해서 뭐 CPU에 뭐 좀 CPU를 좀 덜 타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GPU 연산을 좀 줄여준다든지, 아니면 메모리 사용을 좀 더 적게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근데 그런 걸 좀 명확히 표현해 줬으면 더 좋을 텐데 짧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렌더링 한다는 거는 이제 화면에 이제 그려준다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려면 사실은 리액트.js 시작하세요가 아니고 뭐부터 봐야 되냐면, 제가 이제 웹브라우저 이제 엔진의 어떤 구조부터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조 같은 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적어 놓은 걸 한번 보면, 아키텍처를 찾아봐야 된다. 그리고 리액트가 가진 그 특징점을 찾고 숙지한 다음에 리액트가 가진 특징점을 찾다 보면 버추얼 돔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나와요. 그래서 가상 돔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기존의 돔이라고 하는 기술 있죠. 그 돔이라는 게 가상화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돔이 가진 특징을 찾아야죠. 그러면은 웹브라우저의 그 아키텍처를 보게 돼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공부할 거리가 많은 거예요. 많은 경력자분들이, 제가 경력자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한 7년차 분까지는 지금 팀노바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계신데, 보통 1년차 분부터 7년차 분들, 진짜 경력자분들이 많이 오시고 계세요, 요즘은 비대면에. 그러면은 이제 회사 질문도 많이 하시고 평소에 모르셨던 것도 많이 하시고, 제가 아는 선에서는 항상 거의 대부분 다 알려드리긴 했는데, 근데 왜 그럴 때 대부분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게 대부분 아키텍처 분석이에요. 아키텍처 분석까지는 솔직히 힘들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맞는데, 그걸 하는 개발자와 그렇지 않는 개발자의 차이는 좀 커요. 그래서 지금 리액트 JS를 봤을 때는 리액트 자체가 가진 그런 어떤 구조에 대한 파악, 그게 이제 첫 번째 필요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웹브라우저에 대한 구조까지 파악을 하시면, 두 개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리액트 동작 원리까지도 아시면 좀 더 좋긴 한데, 뭐 그건 좀 더 많이 숙련이 되신 다음에. 근데 보통 보면 리액트 JS만 하는데도 잘 모르는 분들 많아요. 스프링만 하시는데도 스프링 아키텍처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약간 좀 부끄러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가 특정 하나로 몰빵을 했고 내가 하나의 전문가라고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할 거면 그거에 대해서는 아키텍처를 알아야 하죠. 근데 왜 이게 어렵나? 기본적으로 아키텍처 분석은요, 내가 특정한 플랫폼을 잘한다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컴퓨터 공학 기본적인 근본적인 공부들이 많이 숙지되어야 돼요. 내부의 자료 구조도 많고,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에서 보는 게 되게 많아요. 본인이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자부심 가지는 개발자들 중에 크롬 안에 있는 렌더링 엔진이나 이 게코 엔진이나 뭐 모질라 파이어폭스에 있는 웹브라우저 엔진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대부분은 그냥 프론트엔드 개발자 그것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의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스벨트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리액트.js 다음으로 굉장히 좋은 성능으로 이제 리액트가 사용하는 가상돔에 연결이 되죠. 벌써 리액트에 대한 아키텍처에 대한 분석을 끝낸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다른 이제 더 좋은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자체 컴파일러가 들어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능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홈페이지를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여러가지 자기의 특징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형태 똑같이 나오죠. 그 번역을 한번 때려보면은
여기 보면 적은 코드의 작성, 특징점 말하고 있죠. 그리고 가상돔이 없다. 이거는 리액트 JS를 아까 구조적으로 아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왜 좋은 거지? 왜 속도가 얘가 더 빠르지? 라는 여러가지 벤치마크를 좀 찾아보시면은 확실히 좀 압도적으로 빌드 컴파일 속도가 되게 빠르거든요. 그 이유가 사실은 얘네가 가진 구조에 있어요. 근데 이 구조를 안 보면 그냥 좋은갑다 이렇게 쓰는 거야. 물론 회사가 일정이 급하면 그렇게 쓸 수는 있죠. 하지만 저는 365일 바쁘다는 말은 잘 안 믿어요. 왜냐면 저도 진짜 막 새벽 5시까지 맨날 하고 막 그렇게 많이 해본 개발자긴 한데 사실 그냥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못 써서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경험상. 그래서 뭐 진정한 리액티브하다. 진짜 너네 뭐 리액트 JS보다 훨씬 진정하게 더 리액티브한 거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장점을 얘기하고 현재 굉장히 많은 곳들에서 이제 차세대 이제 또 이제 좋은 성능의 그런 걸로 이제 많이 가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리액트 JS가 문제가 많은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리액트 JS가 가진 장점 중 하나는 컴포넌트 기반의 고생산성을 가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정말 많은 레퍼런스가 존재한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막 어떤 기술이 무작정 뭐 쓰레기다 뭐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위험할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스벨트가 그거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더 많은 좀 편리한 기능들이나 뭐 고생산성 그리고 많은 레퍼런스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기술은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우연히 저도 처음에는 뭐 리서치 잘 안 하고 있다. 왜냐면 제가 프론트엔드를 적극 그 학생들에게 가르칠 일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알아서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할 일 있거나 그럴 때 그냥 가져다 쓰는 편이거든요. 이런 걸 주입식으로 하나하나 아키텍처 제가 다 뜯어가지고 알려주면은 좋은 컨텐츠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막 좋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거 진짜 나중에 원하시면 한번 해드려도 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매번 그렇게 이렇게 어미새가 알려주듯이 이렇게 떠먹이는 방식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물론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좀 여유가 생긴다면은 그래도 좀 힌트를 주는 방식으로 같이 아키텍처를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라이브 스트리밍 때 질문 같은 거 받으면서 제가 학생들 수업하듯이 우리 학생들한테는 뭐 그런 질문이 있을 때 제가 거의 이제 다 답변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오늘은 이제 보통 요렇게 2개 정도까지는 하셔야 된다는 게 일단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일정이 급하든 안 급하든 내가 우리 회사 제품을 설계하던 안 하던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라고 이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여유 있는 경우, 이제 좀 위에는 이제 시간이 좀 빡세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두 가지가 빠지면은 아마 개발 생산도 되게 느려져요. 그래서 이거는 개발 속도 때문에라도 해야 되는 근데 이거 거의 안 보세요. 여기 특징 같은 거 보면 더 알아보라고 편하게 이렇게 써주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되게 구체적으로 써있는데 이런 거 진짜 되게 기본이거든요 사실은. 진짜 이런 거, 그니까 지금 개발 포스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보면은 대부분 이런 거에서 그냥 차용해서 자기가 이해한 대로 그냥 블로그에 다시 일기 방식으로 적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 안 해보고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은데요. 하나씩 해결하세요. 내가 프레임워크가 뭔지 모르면 검색해보세요. 검색하면 나올걸. 팀노바 프레임워크란에서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프레임워크 정의에서 2018년도에 제가 올려놓은 게 있네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는 되게 쉽게 설명해 놓긴 했는데 2018년도 버전이라 또 이해 안 되는 게 있으시면은 또 2022년 현재 다시 물어보셔도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다시 본론 돌아와서 이런 식으로 있는 글들을 잘 안 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무튼 일정이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소스로 구조 분석하는 법을 일단은 좀 알려드리자면 오픈소스인 경우에는 우리가 소스를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특징점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뭐 리액트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경우라면 뭐 그쪽에서 말하는 버추얼 돔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소스의 그 되게 핵심 부분들을 찾으려면 많은 분들이 이미 궁금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 부분에 대한 이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컴파일하는 부분들, 방금 뭐 스벨트에서 컴파일하는 부분들이 궁금하시면 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이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오픈소스에서 내가 궁금한 부분 특징점, 거기서 말한 주요 특징점이나 주요 기능들 부분을 명확히 찾아서 딱딱딱딱 주석 달면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한 거 궁금한 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3번짜리를 보다 보면 이제 다른 특징점들에 대해서 궁금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이상 보는 건 사실 그 막 소스에 내가 뭐 더 좋은 그런 거를 커밋하고 막 뭐 초이 이제 커미터라 그러죠. 오픈소스 커미터라 그러는데 뭐 그 정도의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들만이 또 그런 기여를 하고 싶은 분들의 영역인 것 같아서 더 제가 뭐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사람들의 문화 정도 또는 기술이 어떻게 그 1차적인 기술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좀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조금 훨씬 좋은 방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보너스가 뭔지 좀 알려드리면 제가 이제 크롬 오픈소스잖아요. 크롬이. 그러다 보니까 크롬에 이제 그 크롬 정보를 들어가시면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오픈소스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던 것 중에서 분명히 하나씩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뭐라지 왜 말이 이렇게 안 나오지? 한 번씩 이렇게 거쳐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파이썬 그냥 열심히 하고 이 진자라고 해서 파이썬에서 되게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자2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해가지고 되게 편하게 개발할 때 제가 많이 썼던 경험이 많은데 지금 현재도 저는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공부를 했던 분들은 지금 이런 템플릿 엔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게 되고 이게 왜 웹브라우저에서 사용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이런 오픈소스들이 왜 여기 포함이 되는 걸까를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아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뭐 벌칸 같은 경우를 이제 예전에 되게 주의 깊게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오픈GL이라 그래서 이제 화면에 이제 뭔가 이렇게 그래픽 라이브러리를 그려주는 거 이제 좀 다른 버전인데 그런 이제 화면에 그려주는 이제 원리나 이런 것들 뭐 게임 공학에서도 공부 되게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인데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참고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다 보라는 게 아니고 내가 우연히 이렇게 내가 예전에 보던 것들이 여기에 뭐 한두 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데서 그냥 재미로 이렇게 열심히 보고 구조적 특징을 보고 재밌게 봤던 것들이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엄청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다 알 수는 없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오프스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오픈CV, 오픈H264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너무 제가 다른 거 공부할 때 많이 봤던 것들이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진짜 이것저것 되게 많긴 해요. 왜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이걸 아시면 프론트엔드 개발자, 왜냐면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웹브라우저에 대한 구조 파악이나 이런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 웹브라우저 아키텍처 치면은 자료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 자료들에서 보여지는 이런 특징점 있죠. 이거를 알면은 아까 프레임워크 같은 거 있잖아요. 걔네들이 왜 얘네는 같은 프레임워크인데 왜 버추얼 본톤보다 이제 스펙트의 방식이 훨씬 빠르지? 왜 저기에 컴파일러를 어떻게 이식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되고 웹브라우저가 움직이는 근본적인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코드 자체를 전개하는 거나 그냥 기술 선택 자체가 그냥 게임이 끝나 있어요. 그런 개발자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공부들이 수반돼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구현하기 바쁜 거죠. 그래서 제가 단기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사실 단기 교육에서는 일단은 테크닉을 학생들에게 빠르게 해서 그 업계에서 최소로 일할 수 있는 상태로만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회사에 가면은 여유가 없어요. 초보자분들은 가서 일을 하다 보면 여유가 없다 보니까 눈치 되게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일단은 구현하기도 바쁜데 이게 중요한 게 내부 아키텍처를 잘 모르고 라이브러리 같은 걸 잘 모르고 보면은 유지보수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뭐 라이브러리 선정도 대부분 제가 신입들이나 이제 후배들 이렇게 보면은 이 기술 왜 선택했어요? 이게 지금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일정이 늘 미뤄지는 것 같은데 제가 학생들한테도 이런 코칭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하브르타를 하면서 토론이나 하브르타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꾸준히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거는 좀 투머치한 선택이었네요 라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었던 거야. 요새 이게 핫트렌드고 이게 있으면 좋다 그냥 하니까 그냥 쓴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유가 되게 명확할수록 좋거든요. 어느 정도 이유가 있고 그걸 기반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되게 좋은데 그런 선택들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이런 선택에 대한 연습도 안 되고
이런 최소한 이런 걸 좀 가지고 있으면 한국인이 가진 그 특유의 그 영리함을 이용해서 참 개발 선진국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업계에서 주안점을 두고 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팀노바를 만들어서 이런 수업들을 응용 2단계에서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가르치는 강사가 수준이 높아야 이게 가능한 거긴 해서 저도 사실은 뭐 알고 있는 것도 되게 많지만 그리고 담당하는 부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블록체인도 해야 되고 인공지능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다양한 공부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틀을 같이 읽어주고 그래서 뭐 인공지능 쪽으로 요새 많이 가고 있고 블록체인도 많이 가고 있는데 뭐 프론트엔드 하나를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고 뭐 안드로이드를 하든 iOS를 하든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 자기가 하는 플랫폼에 대한 아키텍처는 숙지하고 내가 이렇게 짜면 이렇게 되겠지? 최소한 유추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되면 그래도 어디 가서 아 저분은 코드를 그냥 짜시는 분이 아니구나 이러면서 존중받는 개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너무 등한시하지 마시고 좀 이제 연말을 해야 되는 아주 좋은 부분이다. 그리고 이런 거 잘하시면 기술 선정이나 나중에 설계하실 때 도움 많이 받으니까 이런 습관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